교통계획을 보면 교통의 개념 뭐라 그랬죠? 교통은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장소와 장소 간의 거리를 이렇게 움직여주는 행위. 그 다음에 교통은 출근, 업무, 쇼핑, 위락 등과 같은 목적, 기회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이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목적. 통행 활동 그 자체로는 어떤 효용도 창출되지 않으나 오히려 혼잡이 발생할 수 있겠죠. 몰리면 그 비용이 이제 우리는 추가로 될 수 있죠. 트래픽이 걸리면 기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소비되고 뭐 톨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지체해야 되는 상황이죠. 교통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떤 활동을 보조해 주지만 제일 중요한 문제이고, 얘는 그 우리가 전기와 똑같이 저장할 수 없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뿐이 없다는 얘기죠. 교통에 해당하는 통행, 한 사람이 한 개의 교통 목적을 해서 출발지에서 목적지 가는 그 전체 교통 과정이었고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람의 통행이라고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이 한 학생이 집에서 나와가지고 학교까지 오는 과정, 이 전체가 교통 단위를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 여기 트래픽이 제일 많이 걸린 데가 어디였죠? 그 인문관 1층 그 현관 입구에 발열 체크하는 장소, 거기가 트래픽이 제일 많이 걸리는 장소였죠. 자, 목적 통행. 하나의 통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통행 전체를 의미하는 일반적 정의고요.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학생 여러분들이 학교에 그 수업을 받기 위해서 오는 목적을 말씀드리는 거고, 수단 통행이라 함은 통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교통수단별 통행을 모두 감안한 거죠. 어제 그때 이제 학생이 학교까지 오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집에서 문을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일반 교통 수단인 일반 버스를 타고 학교와 연계되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 이동을 하죠. 그리고 멀리 있는 학생은 광역버스나 이런 걸 통해서 그 화성내 봉담까지 와서 거기서 갈아타거나 아니면 수원역에서 많이 갈아타게 되는 것이죠. 교통은 방향성과 주기성을 갖는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수업을 받으러 올 때는 방향성이 어떻게 되죠? 협성대학교를 통해서 오죠. 주기는 뭐 예를 들어 제 수업을 받으려면 목요일날 아침 뭐 7시 반에 뭐 빠른 사람은 7시 반에 출발해서 학교에 9시 반까지 도착하는 방향성과 주기성을 갖는 데는 얘기죠. 뭐 방향성은 출발지, 목적지, 집에서 출발해서 협성대학교까지. 그 다음에 주기성은 출퇴근 시간에 일정한 시간, 뭐 아까도 예를 들었듯이 제 수업 시간, 그러면 제 수업 시간 전 출발 몇 시, 뭐 이런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교통의 주요 교통은 교통수단, 이용도구, 통행로, 터미널, 뭐 이제 승객 서비스를 해주는 곳을 얘기하고 있고요. 교통계획의 대상 영역은 개인교통, 대중교통, 교통결절점, 뭐 그 다음에 교통수단과 그 시설을 계획하고 정비, 운영, 관리하는 일련의 모든 영역을 말하는 것이죠. 뭐 개인교통 같은 경우는 자기 집 주차장이나 뭐 근처에 공용 주차장을 이용해서 주차를 해 놓고,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버스는 어디죠? 노선버스가 있죠. 노선버스는 제일 마지막에 차고지로 들어가게 돼 있죠.
그 차고지가 정비를 하고 운영을 하고 뭐 그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통 결절점,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갈아타거나 모든 교통, 광역교통망이 지역교통망과 만나는 곳, 이런 게 수원역,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통의 기능을 보면 승객과 화물 운송이 주가 되죠. 그 중에 뭐? 승객. 인간 활동에 이동성을 부여하는 걸 말하고요. 도시화 촉진, 대도시와 주변 도시를 연결시키는 거고, 산업 생산성을 늘릴 수 있고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죠. 도시 간 지역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여러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교역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교통계획의 의의와 목적. 교통 서비스는 시장 기능에만 맡기기 어려서 정부에서 계획을 많이 하죠. 뭐 개인교통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우리가 그 철도망이라던가 광역교통망 같은 경우는 주로 나라에서 하지를 않으면 그 투자 비용이나 이걸 감당하기가 되게 어렵겠죠. 그래서 장기적인 발전 계획안을 가지고 이제 교통계획을 짜게 됩니다. 구체적 기능으로는 근시안적 교통계획이 아닌 장기적인 테두리 안에서 설정해야 되고요. 쉽게 얘기하면 서울로 따지면 외곽순환도로, 그 다음에 외곽에는 외곽순환도로, 내부에는 내부순환도로, 강을 따라서 위에는 강변북로, 밑에는 그 88 올림픽도로, 이렇게 큰 망들이 연결되어 있고 거기서 이제 지역망들이 빠져나가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즉흥적인 계획과 집행을 하면 안 되겠죠. 왜? 장기간 투자, 우리가 이것을 하려면 먼저 어떤 땅에 어떤 개발이 이루어질지 미리 예상하고 그거와 연계될 수 있는 도로, 그 도로망을 갖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죠. 일단 뭐 그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지침을 제공하고요. 단기, 중기, 장기 교통계획의 조정과 상호 연관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목표를 세울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재원 투자의 우선순위 결정을 하죠. 근데 요즘 정부에서는 이게 좀 잘 안 되고 있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하죠? 그 이게 집행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 이런 룰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요새 제일 많이 무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분별 계획과 상충, 뭐 어쨌든 지역교통과 광역교통이 엉키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면 어디부터 먼저 손을 봐야 되겠죠? 지역교통을 좀 돌려야 되겠죠. 광역교통망은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체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그거와 뭐 이렇게 지역 교통이 만난다 그러면 좀 그거를 지역에서 조정해서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좋겠고요. 교통 문제를 진단하고 인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세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고 계획과 의사결정에 시민의 상호교류, 사회 학습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뭐 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도시교통의 특성을 보면 도시 내 각 지점을 연결해주는 단거리 통행이 많죠. 그 다음에 대량 수송이 필요하겠죠. 대중교통을 얘기하는 거고 방향성과 주기성을 갖고 1회, 2회 첨도라는 게 출퇴근 시간에 피크 현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 도심 내 각 지점을 연결해주는
단거리 통행 중에 어떤 걸 또 고려를 많이 하죠. 뭐 친환경이다 이런 것도 얘기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 따릉이라고 해서 그 도심 내 공용 그 자전거를 이용해서 단거리 통행을 유도를 많이 하고 있죠.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교통계획의 기능에서는 근시안적 교통계획보다는 장기적인 테두리에서 설정해야 되고요. 즉흥적인 계획과 집행을 안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교통행정에 지침을 제공하고 아까 나왔죠. 중장 단기 교통정책의 상호 연관성을 서로 보면서 맞춰가야 되겠죠. 네, 정책의 목표를 세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재원 투자의 우선순위성, 부분별 계획 간의 상충과 마찰반지, 교통계획의 여건 조성, 요거는 아까와 마찬가지겠죠. 이게 요 뒤쪽으로 가면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실 내용이 나올 수 있는데, 교통계획의 효율성이 매우 중요하겠죠. 1회 2, 그러니까 하루에 두 피크타임 외의 시간에 도로를 놀릴 수 없으니까 최대한 연계교통망을 활발히 우회해서 갈 수 있는 방법들, 뭐 요새 같은 경우는 실시간 교통 T맵이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방향이기도 하고, 막힘은 약간은 돌지만 거의 비슷한 시간이나 같은 시간 내에 갈 수 있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는 거죠. 교통 서비스의 질적 향상, 뭐 도로라던가 뭐 고속도로 접근성, 그 다음에 대중교통의 그 안락성, 연계성, 뭐 이런 것들, 교통 서비스의 형평성 배분. 교통은 이게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느끼기에 되게 좀 평준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게 못 누려지면 기타 정보나 기타 재원 이런 거에 다가갈 수 있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아팠을 때 병원을 가는 서비스라던가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겠죠. 어, 그래서 이제 대중성과 공공성을 많이 갖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부분별 정책에 있어서 집행의 조화성을 좀 잘 봐야 되고 환경의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상위 목표, 하위 목표, 기동성 향상에는 도시 서비스 수준 향상, 통행 신뢰성 향상, 자가용 승용차 이용 억제를 대중교통 제공, 이게 제일 지금 중요한 문제겠죠. 노인 지체자 부자주의 부자유자의 등 양호한 교통 서비스 제공, 보행자와 자전거와 같은 교통수단을 위한 교통시설 개선, 뭐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요쪽이 상위 목표, 요쪽이 하위 목표죠. 요런 것들은 좀 잘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게 뭐 환경의 질적 뭐 개선에는 배출가스 영향 감소, 소음 감소, 대자연의 환경에 대한 악영향 감소, 도심 환경 친밀성 향상. 친밀성 향상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지금 자동차 배출가스 영향 감소를 위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죠? 도심 내로 들어오는 5등급 차량에 대해서 그 제한을 두고 있죠. 벌금도 내고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너무 집중되지 말게 하기 위해서 남산 3호터널 나가면 그 교통
과중 분담금인가 그래서 2,000원씩 내고 서울 시내로 이렇게 진입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놨죠. 요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개인 교통을 좀 줄이고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그거의 부족한 점을 서울 시내 내에서는 어찌 됐던 간에 뭐 자전거라든지 요런 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많이 이용함으로써 이 차량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담, 도심 내 질적인 문제, 환경적인 질적 문제 및 뭐 기동성 향상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거죠. 두 가지 토끼를 같이 잡고자 하는. 그래서 여기 아까 얘기했던 각 부분별 그 집행성과 그 조화성을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교통계획과 토지 이용 계획을 보면 뭐 아시다시피 변화된 토지 이용이죠. 뭐 개발이 됐다던가 그러면 어떻게 통행 발생량이 증가하고 교통량 증가, 이제 차량이 더 많이 증가를 초래를 하겠죠. 그러면 교통시설의 추가 확증, 근접성 확증, 지가 상승. 또 지가가 상승하면 어떻게? 또 이거에서 바뀌겠죠. 토지 이용이. 이런 식의 좀 제가 봤을 때는 연관성이라고도 얘기지만 안 좋은 악순환이 연결될 수도 있다. 이런 고민을 갖고 계획을 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교통계획 과정을 보면 계획 및 범위를 설정하는데 우리가 광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겠죠? 한 장기 계획에 포함을 해서 이 주변을 어떻게 발전해야 되겠다. 한 30, 20년 범위를 내다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큰 광역이나 이런 교통망의 계획 범위를 설정하겠죠. 그러면서 교통 현황 조사를 하겠죠. 꾸준히. 그 비슷한 부지와 같은 인구량이 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교통이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나. 그래서 그쪽에 고만한 뭐 같은 비슷한 범위의 교통량이 발생하면 어떤 방식의 교통량이 일어날까에 대한 것들을 현황 조사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련 정책 및 이런 것들을 좀 더 분석을 하고 교통 및 토지 이용 계획에 그걸 반영해서 뭐 교통 수요는 추정은 어떻게 해요? 비슷한 용도와 토지에서 일어나는 교통량을 분석해서 우리가 수요를 미래 20년 후 뭐 회귀 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추정을 해내고 최저간을 선택하게 되겠죠. 자, 교통 현황 조사. 이제 뭐 교통, 트래픽 존을 구분하고요. 교통계획이나 시송 화물, 이동 흐름을 분석하는 뭐 설정 단위 공간이라고 하는 거고, 교통 존의 설치 원칙은 각 존이 가급적 동일인 토지를 포함하도록 하고 존 안의 행정구역과 일치시키고 간선도로가 가급적 존의 경계선에 일치하도록 하면서 존 내 통행량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존은 중첩되지 않아야 되고요. 존의 규모는 주거지역에서 1000명에서 300명, 대도시에는 5000명에서 10,000명 단위가 되도록 하죠. 그래서 가끔 보시면 여러분들은 보셨을지 모르지만 사거리에 뭐 이렇게 뭔가 종이 쪽지 하나와 그 위에 카운터를 막 이렇게 붙여가지고 카운터를 몇 개씩 들고 이렇게 탁탁탁탁탁탁탁 누르고 계신 분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걸 뭘 재냐? 카운터는 이제 승용차, 화물차, 버스,
뭐 요런 것들을 재고 있는 거고, 이제 이제 시간당 그게 몇 대나 지나가나 그걸 확인하고 있는 것들이죠. 2인 1조로 해서 그걸 좀 계속 이제 실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베이스맵 작성에 뭐 5만 대 10만, 그 다음에 외부 전구분들은 1대 50만, 시내 가로망은 1대 50만, 외부 가로망은 1대 2만에서 1대 50만, 항측도 뭐 도심지 가로망 특별 지도는 요런 사이즈를 사용한다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초자료 조사로 인구, 성, 연령별, 취업인구, GRP, 현재 미래 장래, 토지 이용, 연산 면적, 현재 장래에 대한 면적이죠. 그 다음에 자동차 보유 대수, 교통시설, 도로, 철도, 뭐 터미널 이런 게 있나 없나, 교통 혼잡 구간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다 기초자료로 조사를 해놔야 되겠죠. 사람 통행 실태 조사는 현재 사람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일일 통행을 기점으로 그 출발지와 목적지를 봐야 되고, 통행의 목적, 이용하는 교통수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교통 현황 조사에서 화물 통행 실태 조사, 이것은 이제 우리가 고속도로나 이쪽을 할 때 화물에 대한 물류 활동량이나 이런 것도 좀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어차피 같이 혼용되는 여러 가지 도로에서 화물을 빼놓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물류시설, 유통관련시설 및 시설 현황 파악을 해야 되고, 화물의 물동량, 그 화물 운송회사에서 방문해서 화물 반출입 현황을 어디서 어디로 가는, 화물은 가는 곳이 명확하게 그 조사가 돼 있겠죠. 그럼 그걸 기준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이제 만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화물 차량의 이동 현황, 요거는 고속도로 통행이나 이런 거 보면 찍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교통 수요 추정 방법이라 그러죠. 계략적 수요 추정은 과거 추세 연장법이랑 수요 탄력성법 두 가지가 있고, 과거 추세 연장법은 과거에 일정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수요가 어느 정도 연장됐으니까 거기에 연장선에서 얼마만큼 더 연장되겠다 미래에는, 이런 걸 계산하는 거고요. 수요 탄력성법은 한 곳에서 한쪽에서 그 수요가 많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뭐 재개발이 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됐을 때 급격하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물동량이 생겼을 때, 그럴 때 이제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고, 직접 수요 모형 측정, 통행량 발생, 통행 분포, 수단 선택 세 가지 과정의 하나의 수학 공식에 의해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법은 통행 발생, 통행 배분, 교통수단 선택, 노선 배전 4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통행의 발생이라는 것, 만약 협성대학교에 도시계획론을 듣기 위해서 온다. 그러면 총 21명의 학생이, 지역개발학과에 21명의 학생이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오겠죠. 통행이 발생을 시작하겠죠. 목적은 우리가 수업을 듣는 수업행위가 목적이고, 이제 그럼 집에서 나와서 아파트 단지까지는 도보로 이동을 하고, 버스 정류장에서 지역교통망을 이용해서 수원역까지 가던가, 아니면 연계할 수 있는 그 결절점까지 이동을 한 다음에 광역교통망, 그 다음에 다시 지역교통망, 뭐 이런 식으로 운송 수단을 선택해서
오는 방법을 하겠죠. 그 누구나 지역이나 차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를 둘 수 있는 거는 명확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 통행량 계산을 할 때 현재 교통 여건을 배제하는 메커니즘은 장래에 큰 변화, 그러니까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가정을 추정한 것이고요. 장점은 각 단계별로 산출돼서 분석 결과에 대한 적절성과 검증을 순차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게 좋고, 단점은 장래 추정의 경직성, 뭐 분석가의 주장이 강하게 이 교통 추정 방법에 들어갈 수 있고, 통행자의 총체적인 평균 특성만 산출되고 형태적 측면은 무시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보면 뭐 협성대학교가 지금 도시계획론이 21명이 듣는데 미래에는 몇 명이 들을 것이냐, 뭐 학생이 최대 40명이니까 우리는 40명까지. 근데 그 40명은 어디서 오느냐, 뭐 각 지역에서 오는데 어느 지역이 맞느냐, 그러면 우리가 사당까지 스쿨버스를 움직여야 되냐, 아니면 그 수원역에서 움직이는 스쿨버스가 많아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배분을 할 때 뭐 학교에 그 오전 수업 하루에 듣는 수업량, 학생 수에 대한 배정을 좀 잘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각 지역에서 오는 노선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인천은 학생 수가 적으니까 어디서, 그 다음에 사당은 서울에서 오는 학생 수요가 많으니까 뭐 출발을 어떻게 몇 분 간격으로, 그 다음에 수원역은 몇 분 간격으로, 이런 식으로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를 할 수 있고, 근데 여기서 협성대학교가 진짜 크게 발전을 해서 뭐 갑자기 학생 인원수가 많아진다. 물론 힘들겠죠. 원래 전체적인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그랬을 때 이 기본적인 것만 추측이 되지 그 이상의 것은 이제 추정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할 때 단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구 규모와 토지 이용 계획 등 장래 지표의 대상 지역 구별, 통행량 유출, 통행량 유입을 추정해야 되고요. 이를 바탕으로 통행의 출발지와 목적지 간의 통행량 상출하는 통행 분포 단계를 거쳐 구간 이동량을 산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포된 구간에 통행 이동을 하는 교통수단으로 분류하고, 교통수단별 통행량의 각 구간의 개별 노선의 부하가 어느 정도 걸리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희는. 자, 추정법을 보면 수요 추정은 아니에요. 4단계 추정법을 합니다. 추정 과정, 통행의 발생 과정, A존, B존, 뭐 1, 2, 3존을 나눠서 유출량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합치면 이렇게 존 1, 2, 3이 되고, 유입량은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통행의 분포는 어떻게 되냐, 1에서 1, 2, 3 나가는 방법, 그 다음에 뭐 2에서 1, 2, 3 나가는 방법, 3에서 1, 2, 3 나가는 방법, 이렇게 차트식으로 구분을 해서 만들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교통수단 분담, 뭐 버스는 20, 그 뭐 자가용 20, 뭐 여기 전철 2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노선 A, B, C를 만들어서 존 A에서 존 B로 갈 때 A, B, C 이런 식으로 수요를 나눠주고 분산시키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도로망 계획을 보면 격자형, 방사형, 대각선 삽입형, 그 다음에 방사 환상형, 혼합형 등이 있는데 방사 환상형을 많이 쓰죠. 뭐 도쿄, 파리, 뭐 우리나라도 약간
뭐 방사 환상형에 가깝기는 한데, 왜 그러냐 그러면 지역별로 갈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그 뭐라 그러지? 지역별로 이제 끝점까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노선을 찾다 보니 우리나라 서울의 형태도 내부순환도로와 외곽순환도로라는 큰 환상형 도로를 두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가로지르는 이 강북에는 강변북로, 밑에는 올림픽대로라는 두 개의 큰 고속 도시 이제 운행망을 두는 거죠. 그 다음에 2호선도 보면 환상형이죠. 중심지를 뱅글뱅글 돌 수 있는. 그 다음에 1호선은 쭉 나와서 국철로 연결돼서 인천과 수원 요 두 방향으로 나눠지게 되고, 이제 그게 연장해서 가는 거죠. 3호선도 이제 그쪽으로 해서 분당선으로 빠져나가죠. 일산 쪽으로 빠져나가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좀 뭐 그 도달지까지 교통을 나누고 가장 적합하다고 이제 그 생각하는 것이 방사 환상형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로 위주로 뭐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많이 만들어져 있죠. 간선도로, 도심부의 가로로 이제 효율적 이용에서 뭐 배치 간격은 1km 내외, 도시 외곽부에서는 1에서 3km 정도 배치하는 것이 맞고, 보조 간선도로는 주 간선도로 사이에 평행하게 1개에서 3개 정도 설정하여 주구의 외곽을 형성하도록 하고요. 직분산도로는 지구 내 간선도로 역할을 하는 도로로서 뭐 보조 간선도로, 지구 내 도로와 같이 직분상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요. 국지도로는 가구 도로로 둘러싸인 1단의 지역을 구획하는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단지 하나를 끼면 그 주변에 있는 것이 국지로, 직분산도로는 지구 내에서 가로나 격자로 되어 있는 도로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도시 외곽부, 쉽게 생각하시면 그 외곽순환도로, 이게 보통 간선도로에 들어가는 거죠. 외곽순환, 뭐 내부순환 이런 식으로 이게 가장 효율적으로 도심 내를 빠르게 순환하면서 지역도로와 연결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도로를 생각하는 것이고요. 뭐 배치 간격은 요 밑에 표와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요렇게 보면 주 간선도로가 나 있고, 그 다음에 보조 간선도로가 이렇게 십자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산도로는 주 간선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국지도로는 요 블럭 안에 사각형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뭐 40m 이상, 25m 이상, 15m 이상, 6m에서 15m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차선 폭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뭐 차선수 6차선, 4차선, 2차선, 뭐 2차선 이상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왕복 1차선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40m 이상이면 왕복 6차선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주차에 대해서 우리는 신경을 되게 많이 쓰게 되는데요. 기본은 노상 주차장 정비를 통해서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교통 안전을 증진시키자, 이런 걸 기반으로 설계를 했고요. 주차장 종류에는 노상 주차장, 노외 주차장, 부설 주차장, 기계식 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차장 배치는 반경 500m 내에 주차 수요에 대응하도록 배치를 해야 되고요. 바람이 바람직하고, 주차장 규모는 운영관리상 100대 이상의 규모가 바람직하죠. 그 다음에 주차장 출입구는 일반 도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도로, 아까 보면 그 집산도로 이내의 도로로 하시는 것이 좋고, 폭은 5.5m 이상, 일방 통행의 경우는 3.5m 이상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주차 형식은 직각, 경사, 평형 주차 방식이 있고, 부지 효율은 직각 주차 방식이 제일 좋은 방식이죠. 이렇게 보시면 직각 주차 일반형 2.5m, 2.6m, 문 열림이 있고 5m, 요 존의 크기죠. 근데 우리 지금 차들이 점점 커지고 있어 가지고 5.2m 이상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계정이. 차가 커짐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 주차장도 커질 수뿐이 없죠. 그래서 행정수도의 배치 계획, 광역도시계획은 전국 주요 도시를 2시간 이내에 접근 가능한 고속국도, 철도, 국가간선도로 체계를 구축하는 게 목적이고요. 중앙행정기능과 국제교육기능 수행을 위해서 청주국제공항과 연계를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우리는 요건 예로 보는 거죠. 행정수도의 배치계획. 그 다음에 도시 교통계획은 친환경적이고 인간 중심의 교통을 위주로 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BRT 등 대중 중심을 교통으로 자전거 및 보행자를 연계하여 녹색망을 구축했고, 중심 산업기능, 중앙행정기능, 유동인구가 많은 지구는 보행과 대중교통 수단만을 허용하는 지구를 조성했고요. 교통수단별 분담률은 대중교통이 보행, 자전거는 70%, 승용차가 30% 정도로 분담을 나눠놨습니다. 도시 내부 접근도로는 외곽순환도로를 도시 외부에서 접속시켜 통과시키는 도시 내 진입 차단을 했고요. 진입도로의 주변에 환승센터 터미널 2개소와 환승주차장 5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도시 내부도로는 광대로 4차선 도로를 원칙으로 하고 무장애 교통 환경을 조성했죠. 이 무장애 교통이라는 거는 신체 불편한 사람들이 좀 이제 그 도로 이용에 불편감이 없도록 하는 도로를 말합니다. 도로망의 기본 구조는 외곽순환도로 80에서 왕복 6차로 수립했고, 여기서 보면 보조간선도로에서 집산도로, 본격적인 격자형 순환도로를 계획하면서 자전거, 보행 등의 통심이 중심이 되는 무장애 도로를 정비하기 위해 20에서 23.5m의 폭 원 규모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상형을 배치를 한 것 같아요. 자, 생활도로는 상업지에서 보행 안정성을 확보하여서 걸어서 접할 수 있는 도로, 이런 것들을 생각했고요. 자전거 도로망은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면하여서, 그러니까 연장하여서 환상형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형으로 연계교통수단과 다목적 레저 스포츠로
만들기는 했는데 이거는 거의 좀 그거보다는 연계 교통수단이 제일 큰 거고요. 외곽순환도로에서 통과교통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요 교차로의 입체화를 통해서 교통광장을 설치했고요. 대중교통 중심 도로와 광역 도로망을 연계하는 지점에 여객터미널을 배치했고요. 그 다음에 외곽에서 내부로 진입하는 접근로에서 대중교통 중심 도로가 만나는 곳에 환승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보시면 이런 식이죠. 대중 중심 도로라 해서 이렇게 환상형으로 만들었고, 주간선 도로는 이런 것이죠. 주황색 이렇게 연결을 해서 쭉 나가고 있고, 주간선 도로는 빨간색, 여기도 환상형이죠. 그러니까 서울과 비슷한 형태로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내부 순환도로로 따지시면 되고, 요게 외부 순환도로로 따지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주간선도로는 여기를 가로지르는 거죠. 이렇게 가로질러서 딴 데와 연결될 수 있는 도로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와 연관된 게 보조간선도로. 이것도 거의 이제 보면 약간의 환상형을 띠고 있죠. 100%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주변을 연결해서 간선도로와 그 주간선도로로 연결해서 빠른 이동 속도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행정수도 도로 배치 계획을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실 거고요. 뭐 지금까지 그 세종 신도시 혁신도시에 대한 교통을 기반으로 앞에 걸 설명해 드렸고요. 그리고 요 뒤에 영상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교통계획이나 미래에 어떤 우리가 교통계획을 해야 되는지 의미 있는 의견을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요 영상을 보시고 한 짧게 5줄에서 6줄 정도 그 저희 유튜브 쪽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게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 신도시에 살고 있는 배성균 씨. 그는 오늘도 이른 아침을 혼자 먹는다. 서울 강남으로 출근하려면 서둘러야 하기 때문이다. 갔다 올게. 안녕. 배성균 씨가 출근길에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광역버스. 그냥 지나치네. 사색이 없어. 광역버스는 입석이 없는 좌석제다. 이거는 막 돌아가. 저쪽. 이것저것 자리가 없네. 붐비는 시간이면 버스 서너 대쯤 놓치는 일은 감수해야 한다. 서울로 가는 출근길은 멀고도 험하다. 프랑스 파리 외곽에서 도심으로 출근하는 노에미 씨. 출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음은 느긋하다. En voiture, on met 1 heure à aller à la Défense. Alors qu'en train, on met 10 minutes.
파리의 광역 급행 열차인 LR를 이용하면 30km 거리인 회사까지 40분 만에 갈 수 있기 때문이다. Donc là, on est parti de Sartrouville et on va aller à la Défense. Et je prendrai le métro 1 pour aller. Il dessert quand même le centre de Paris et il amène à quasiment toutes les lignes de métro. Un peu trop utilisé en nous, mais... 한국의 노동 생산성은 선진국들의 절반 수준이다. 일은 더 많이 하지만 그만한 효과가 없는 거다. に行く改札に向かってますよっていう目印になってます。 도쿄 도심에서 이바라키현까지 매일 70km를 스쿠바 익스프레스를 타고 통근하는 밑집 고향. 스쿠바 익스프레스는 지난 2005년 개통한 시속 130km의 광역 급행 열차로 45분 만에 도쿄 외곽 4개 현을 가로지른다. よく母からは今何県にいるのって連絡が入ってでも遠いところには行ってるんですけど時間的にはそんなに遠くないので。 지금 전철이가 좀 밀린다. 그리고 테라. 어? 직장인이 다녀야지 어떻겠습니까? 힘들더라도 퇴근 시간은 더 합니다. 예. 전통적인 경제 대국이자 유럽 연합의 맹주 영국. 영국의 심장인 런던은 지금 새로운 변화를 꿈꾸고 있다. 지난 5월 착공한 런던의 새로운 광역 급행철도 크로스레일 공사 현장. 시시각각 공사의 진척 상황을 취재하는 현지 언론의 모습을 통해 이 사업에 대한 영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을 짐작할 수 있다. London competes as a world city with Paris, with New York. They're improving their facilities all the time. We have to be one step ahead of them to make sure that London is preeminent. This is a great day for London, and it is a great day for Britain. But the time for speeches is over. This is the time for action. 3, 2, 1, go! 2017년 완공 예정인 크로스레일은 런던의 중심부와 동쪽, 서쪽 외곽을 이어주는 차세대 대중교통망으로 대규모 공사에 따른 경제 효과는 물론 런던 도시권의 이동 비용을 큰 폭으로 단축시킬 전망이다. Well, for example, if you wanted to go from Heathrow Airport here to the West End, that can take you anything up to an hour, whether you use a taxi or whether you use the existing tube stations. For when Crossrail opens in 2017, Heathrow to Bond Street will be 25 minutes. 크로스레일의 건설은 템즈 게이트웨이 계획이라 불리는 런던 외곽 지역의 대규모 개발과 맞물려 있다. Where we are, just to the right of where we are, we're going to have the research facility for the Institute for Sustainability, and that will be built in 2 phases.
probably about 4,000 square metres next year, and then another 6,000 square metres in its second phase. Just to the west of this site, right next door, we've got the Barking Riverside development, which is Europe's largest brownfield development, and there will be about 11,000 homes built over the next 10 years right next to this site. 런던은 지금 교통망이라는 행진곡에 맞춰 거대 도시권으로의 힘찬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 If we are going to retain our status as a world city, we have to accommodate growth. We have to provide for the opportunities that people want. And I can also talk to you about the needs of East London, but it is not an option. 최근 일본 도쿄만 지역에 신설된 한 초등학교. 학교가 위치한 고토구에서 26년 만에 새로 문을 연 초등학교다. 平気だよ。立って立って。はい、おはようございます。はい、おはようございます。はい、おはようございます。ここはザ・豊洲タワーというところです。というところですね。で、向こうは今住友不動産というところが作ってるマンションです。それから向こうの2つツインタワーもマンションです。それと向こうの方に見える大きなあそこはパークシティというんですけれど、で最初できた学校の時は10クラス300人でした。それが2年目は500人で16クラスで、今3年目で、700。 이 지역은 또 다른 초등학교가 신설돼야 할 형편이다. 학교가 위치한 도쿄만 일대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고층 건물들의 숲이 만들어지고 있다. 도쿄만 르네상스라 불리는 이러한 변화는 최근 몇 년간 일본이 추구해온 도시 정책의 일면일 뿐이다. 도쿄의 도심공항인 하네다 공항은 활주로 증설 계획과 더불어 대대적인 공항 정비 계획을 내놨다. B 滑走路、それがこの C 滑走路というのが今現在あります。我々の需要予測はこの赤い線になっておりまして、一方、今の羽田空港の能力というのはこの一番下の青い線になっております。ですのでこのままいくとすぐに能力を需要が超えてしまって、パンクしてしまうという状況になるものですから、今新しい滑走路を整備しまして、これが来年の10月ちょうど1年後にオープンをしますので、オープンしてすぐに3万回程度能力が増強する。 하네다 공항의 정비 계획은 30년 전 나리타시의 공항을 신설하고 도쿄 도심공항의 발전을 억제해온 일본의 정책이 바뀐 것이다. 成田市長すごく怒ってるじゃないですか。なんで怒ってるんですか。そこはそうですねと言いまして、
そこは我々も成田の周辺の自治体の皆様とよく協力をしながら話し合い調整をしながら事業を進めていっているところです。일본의 도시 정책이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 과거 일본은 도시로 밀려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이른바 열도 개조론을 내세우며 지방 지원책을 펼쳤다. 대표적인 사례가 1억엔 사업이라 불리는 내 고향 창생 사업이다. 사업 자금으로 1억엔을 지원받은 쓰나마을은 금괴를 샀다. (1억엔짜리) 금괴는 당신은 말할 것도 없고 요즘도 보기 드문 구경거리다. (1억엔) 금괴의 소문은 금세 일본 전역으로 퍼지고 조용한 농촌이었던 쓰나마을은 하룻밤새 유명 관광지가 됐다. 쓰나마을은 1억엔 사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이자 유일한 성공 사례다. 쓰나마을을 제외한 나머지 3,239개 지역은 모두 사업에 실패한 것이다. それを金をどう使うたらいいかいうのがわからんものやから、とにかく金塊にして、いいアイデアが浮かぶまで待っとこうと。その他の地区では温泉を掘ったりしてるんですけども、掘ってその後のやっぱり経営がいろいろやっぱり苦しい難しかった夢もあるみたいですね。1억엔 사업뿐 아니라 1980년부터 20년간 일본이 실시한 지방 지원책은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そういうのを国内に分散移転させようとしても国内に行かないで中国に行ったりしちゃうと海外に流出しちゃうわけですね。東南アジアとか中国とか。その国際競争が厳しくなってくるので、日本としてもだから一番その競争力のある都市を中心に、国の発展を考えないとうまくいかないという。 일본은 정책의 방향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2002년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일본은 도쿄를 중심으로 한 재정 투자와 법적인 지원책에 힘을 모으게 된 것이다. 정책이 바뀌면서 일본은 기나긴 불황의 그늘을 벗어났다. 도쿄 시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타워 크레인은 도쿄의 스카이라인뿐만 아니라 각종 경제 지표 또한 한층 끌어올렸다. 올해 초 미국 오바마 정부는 메트로네이션 전략, 즉 대도시권 국가 전략을 발표했다.
미국의 성장 전략 단위를 주 정부가 아닌 뉴욕 등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것이다. 바야흐로 거대 도시권, 메가시티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파리는 수세기에 걸쳐온 도시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도시 박물관이다. 파리는 도시의 영광뿐 아니라 그늘 또한 가지고 있다. 파리시의 실제 크기는 서울 강남의 한 개구 정도로 인구가 250만에 불과하지만 하루 유동 인구가 2천만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도심 과밀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리시가 노력해온 것은 수도권에 해당하는 일드프랑스 지역과의 교통 문제였다. 파리의 대표적인 광역교통망 RER다. RER는 도심 구간 최고 속도 80km, 교외 구간 최고 속도 140km에 달하는 고속 광역철도망으로 지난 40년간 파리의 도시 기능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만든 주역이다. Et les trains de l'Île-de-France, c'est quelque chose comme 5 millions de personnes qui l'utilisent tous les jours. Donc, si demain on devait remettre en voiture ces personnes-là, on n'a plus de place du tout sur les routes. Donc aujourd'hui, on ne peut plus imaginer Paris sans le RER. C'est terminé. RER 외에도 파리에는 서너 가지 다른 종류의 광역철도망을 가지고 있으며 지하철인 메트로와의 효율적인 환승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On va se retrouver sur la plateforme où on a les TGV qui partent pour Lille, les Eurostar pour Londres, les Thalys pour Bruxelles, Cologne, Amsterdam. Donc effectivement, on a également en dessous, vous voyez, de cette direction, le métro, la ligne 4 qui se situe en dessous. Au-dessus, on a également d'autres bus. On a également les trains franciliens qui sont pas les RER, mais qui sont les trains de banlieue qui desservent le nord de Paris. 파리는 도심 교통망에서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37년 이후 사라진 도심 전차를 다시 부활시켜 열차의 장점인 대량 운송과 친환경성을 10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파리가 친환경적인 도심 교통 정책에 기울이는 노력은 남다르다. 도심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도입한 것이다. 벨리브라 불리는 무인 자전거 대여소는 2007년 첫 선을 보인 후 이용객 수가 2배 이상 늘어나며 RER, 트램과 더불어 파리 도심 교통수단의 하나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Superbe, superbe, parce que évidemment on a la possibilité de choisir le trajet le plus pratique pour aller n'importe où. Oui, donc oui, j'utilise les trois, le RER, le vélo et le tram. Oui, oui, oui. 파리
시민들은 일주일에 2번씩 거리에서 차량을 몰아내고 그들이 꿈꾸는 파리를 즐긴다. 파리의 새로운 도심교통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밑바탕은 이미 만들어져 있다. 최근 파리의 주 관심사 중 하나는 역시 파리 대도시권 개발 계획, 그랑 파리 프로젝트다. 이번 전시회에는 미국, 일본, 영국을 포함한 세계 각지의 도시계획 전문가가 참여하였는데 대부분의 개발 계획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교통망이었다. Alors quels sont les points les plus importants? Je crois que peut-être l'un des points les plus importants, c'est évidemment la question de la mobilité. On le disait tout à l'heure, plus on va s'éloigner d'une ville, plus on va s'éloigner d'un centre, plus justement on va accroître la fracture sociale et la fracture énergétique. Dès lors, ça amène à une certaine densité. Donc redensifier les centres, recomposer la mobilité, faire qu'il y ait une proximité absolument nouvelle. 우리는 오랜 세월 도시에 거주하며 도시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무엇이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고 왜 도시는 더욱 강해져야 하는 걸까? 지금 보시는 이곳이 카나리아프의 이제 중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주빌리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가장 높은 원 캐나다 스퀘어 빌딩이 있고 그 좌우에 이제 HSBC와 시티뱅크 유럽 총본부가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펀드 평가사라든가 또는 관련된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우리나라 금융감독원과 유사한 기관인 그 FSA가 카나리아프에 입주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많은 금융기관들이 이쪽 카나리아프에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나리워프는 전통의 금융 강국인 영국이 전략적으로 육성한 금융단지다. 현재 미국과 함께 세계 금융시장에서 영국이 주도권을 줄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이곳에서 나왔다. Canary Wharf today has become one of the major financial districts of the world in its own right. The crucial thing really is the size of the buildings, because before Canary Wharf was constructed, there were no buildings of 1 million square feet. That's about 100,000 square meters. There were no buildings of that size in London. 카나리워프가 들어서기 전 이곳은 버려진 항만지구였다. 런던이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한 가지. 대규모의 개발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대규모의 개발은 보다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하다. 밀집과 집중이 카나리워프의 미덕이자 원동력인 것이다. 저희 펀드를 갖다가 세일즈를 담당하게 될 어떤 그 판매 채널, 이제 여기 HSBC라든가 시티은행, 또 그 이외의 금융기관들 또는 저희 잠재 투자자가 또한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투자자들, 바로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화를 걸어서 만나서 미팅을 하자,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하자고 했을 때 금방금방 그 만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まあ情報っていうのは新聞読んでもテレビ見ても入ってくるんだけど、やっぱり同業の他社がどういう次の戦略を考えるのかとか、あるいは特に行政、国の機関なんかがどういう政策を打つのかとかですね、そういう情報を対面フェイストゥフェイスを通じていち早く入手するっていうのが企業の活動にとって大事だと。顔を見ると
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コストがすごく下がる。もうこれ以上話す必要はないのかどうかってことすぐ分かるし、だからこれはもっと詳しく説明しなきゃいけないなっていうのは顔を見れば分かる。正面にタワーがあります。ミッドタウンタワーですけども、でこれは基本的なオフィスが、43階までで、その上がホテルとなっておりまして、ホテルはリッツ・カールトンで、オフィスは例えばヤフーとかですね、さんなどがご利用くださっております。でこちらはですね、上の方と下の方でちょっと外装が違いますけども、上はですね住宅になってます。賃貸住宅ですね。で下がそのコナミさんのご本社であります。オフィスですね。でこちらはその、オフィスでありまして、富士フィルム、富士ゼロックスさんのご本社であります。 2년 전 조성된 이곳의 주 입주사는 세계적인 기업들이다. 덕분에 미드타운은 유명세를 탔고 도쿄 번영의 상징물이 되어가고 있다. 최근엔 이곳에 입주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기업의 경쟁력이 다시 평가되고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일이 벌어진다. 例えばですね、ニュースとか見たら、コナミ東京ミッドタウン入居決定とか、引っ越しするとかニュースでボンと出るじゃないですか。それがなんでニュースまでになるんですか？なかなか今、日本のオフィスマーケットってあまりよろしくないんですね、マーケットはですね。でその中でなかなかやはりその移転っていうのがですね、大きな移転ってなかなかないんですね。弱いマーケットの中でも外から大きな企業が移ってくるというところが一つのその背景にあるのかもしれませんですね。 보다 빠른 정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우리는 정보의 중심에 모인다. 도시가 커져가는 이유다. こちらのママンは、雲です。雲というのは実際にその雲の巣を張って中心に雲がいますけれども、その雲の巣上にいろいろなネットワークがあって、そこに人が集うという意味合いも含めて、この六本木ヒルズで一番人が、最初に集まる、プラザにこの雲を設置しました。実際に雲の、お腹には卵がありまして、卵はこれから生まれるネットワークの、一つのきっかけっていう形になっています。 The point about a city that works well is that it generates new wealth, and to stop that happening in some way would be a loss. In any case, it's very hard, as a matter of policy, to redirect what happens. I mean, how are you going to stop London growing and make a different city grow instead? 도시는 수많은 네트워크가 밀집한 공간이다. 이들을 이어주고 더 많은 네트워크가 모일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바로 교통수단이다. 카나리워프의 주 교통망인 경전철은 주요 빌딩 안에 역사를 설치하여 이동거리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Canary Wharf has benefited from DLR because without the transport links you wouldn't see the offices that we have today. 20 years ago you would not recognise the place that we're now stood in today with the new development and 100,000 people working at Canary Wharf and also the wider area in East London. 런던 외곽에 위치한 카나리워프 성장의 가장 큰 원동력은 교통망이었다. 1987년 DLR 개통 당시 1만 5천 명이었던 카나리워프 입주자의 숫자는 이제 10만 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입주자가 늘어나면서 DLR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실제로 카나리 워프에 입주를 할까 말까 하는데 망설이는 요소 중에 하나가 교통입니다. 교통시설을 좀 더 확충하는 것이 아마 카나리 워프의 현재 갖고 있는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카나리 워프의 숙제는 2017년 크로스레일이 완공되면 해결될 것이다. 크로스레일은 카나리 워프를 비롯하여 런던의 주요 외곽 지역을 도심과 연결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It will almost make London smaller. 1.5 more million people living on the outsides of London will be within an hour's journey of the central London, which they don't do now. Anything between, for example, if you're coming in from Shenfield or Maidenhead, it could take you anything, an hour and a half, 2 hours. You're suddenly going to be within an hour of central London. I mean, it makes a real difference if you work or if you're just coming for entertainment. 크로스레일 개통으로 행정구역상의 런던은 작아지지만 런던의 기능과 경쟁력은 크로스레일의 연장과 속도만큼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확산된 도시는 더 많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며 이는 한층 더 도시가 팽창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세계의 도시들이 메가시티로 가는 이유다. I think it's a sign of the importance of this sub-region and this project that the government has made a commitment to build Crossrail, which will allow the expansion of Canary Wharf, which currently has, I think, 120,000 jobs, up to 200,000 jobs, which would not, I think, be possible without Crossrail. 메가시티로 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다. 적게는 1,000만, 많게는 수천만 인구의 생활 터전이 걸린 문제고 변화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Le projet du Grand Paris, je trouve que c'est bien de l'avoir abordé. Mais là, c'est pas très concret, je trouve. Mais c'est bien que ça a été lancé, en tout cas. On verra après. Sûrement une forte demande et un gros besoin pour cette ville de Paris qui a de fortes possibilités. 지난 4월부터 6개월 이상 전시회를 열고 있는 프랑스 정부의 속내에도 조심스러움이 담겨 있다. Sinon, pour comprendre notre entretien, j'ai vu le titre, c'est le Grand Paris, avec un S entre guillemets. C'est pourquoi? Alors évidemment, nous Français, on aime bien jouer sur les mots. Hein. Il y avait à travers ça le Grand Paris au sens sujet, quelque chose de l'ordre du défi. Hein. On dirait en anglais le challenge. Le challenge, c'est justement, en français, on dit le pari. Vous voyez, c'est un pari sur l'avenir. On parie sur justement un futur meilleur, on le disait tout à l'heure. Elle se fait autour de Paris, éventuellement même assez loin de Paris. Bon, à partir de là, il n'y a plus un pouvoir pour coordonner l'ensemble. Il y a une très grande diversité d'acteurs. Alors, ça, c'est le principal problème. 닿아야 할 목표가 위험할 수도, 도박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필요한 것이라면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다. Entre deux idées, est-ce que ce sont des idées opposées? Est-ce que ce sont des idées complémentaires? Est-ce que ce sont des idées qui se combattent? Ça, c'est très difficile. 베이징 상하이권과 함께 중국 3대 경제권의 하나인 주강 삼각주. 이 지역은 지난해 금융위기의 한파 속에서도 연 12%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정도로 급속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요즘 이 지역의 최대 관심사는 광동성의 수도인 광주와 인근 도시 불산의 통합이다.
이미 광역 경제권으로 연결되어 있는 두 도시의 행정적 일관성과 통일을 요구하는 목소리다. 在中国呢，因为它确实有那种，就是政府有规划、有决心了以后，他办这些事相对来讲呢，就比较快捷。一说不收费，现在就2个城市都不收费了。一说地铁建过去，那地铁就建过去了，剩下的就是无非就是把资金互相这个分摊一下就完了。 주강 삼각주는 10년 내 2배의 성장을 목표로 세우고 있다. 한국은 지난 4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수도권 신도시에서 서울 시계로 진행하는 아침 GTX 그레이트 트레인 익스프레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GTX는 시속 200km의 초고속 광역급행철도망으로 한계치에 도달한 서울과 수도권의 교통 문제를 대폭 완화할 차세대 교통수단이 될 전망이다. 2016년 GTX가 완공되면 수도권에서 서울의 거리가 동탄 18분, 강남 22분 등으로 30분 만에 접근 가능한 거리가 된다. 출퇴근의 이동권을 보장해줘야 됩니다.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생산성이 결코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과거에 그 2시간씩 출퇴근에 소비했던 부분을 우리가 30분, 1시간으로 단축시킨다면은 그 시간을 생산에 활용한다면은 더 많은 성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동권의 확보가 메가시티의 첫걸음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다. 수도권 광역철도망을 도쿄권과 비교하면 1455km의 철도 연장이 필요한 현실. GTX는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이다. GTX 동탄 역사는 동탄 신도시 2지구 예정지에 KTX와 환승역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그리고 그 동탄 1지구하고 2지구를 합치게 되면은 1000만 평 규모인데 저 앞에 보이는 아파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밑에 저쪽 아파트 끝터리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구수는 약 40만이 입주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 오산이랄지 용인, 수원, 화성 이 합치게 되면 약 200만에 이르는 인구가 동탄 역사를 주요 고객으로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GTX 동탄 역사가 완공되면 200만 인구가 서울의 중심으로 성큼 다가갈 수 있게 된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수도권 같은 경우를 보면 북경권, 상해권의 한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도시 면적이. 동경보다도 훨씬 작고 동경에 대해서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그 외국의 다른 거대 도시들과 경쟁을 하려면 수도권이 일단 역량이 작다는 얘기예요. 서울시 가지고는 당연히 안 되고 수도권도 좁다는 얘기죠. 파리 북녘은 프랑스 교통의 오랜 중심지이자 유럽 연합 이후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프랑스의 관문이다. Donc la gare du Nord, c'est une gare centrale de Paris qui est ouverte sur l'Europe parce que on va aussi bien à Londres qu'à Bruxelles. Londres, c'est 2h20 par Eurostar. Bruxelles, c'est 1h30 par le Thalys. On va également à Lille, qui est à 1h de Paris. 영국과 프랑스는 이미 15년 전 초고속 열차를 개통해 일일 생활권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파리와 유럽 각국을 연결하는 고속열차 떼제베는 유럽연합 이후 더욱 유럽의 국가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고 있다. 파리의 북부 도시 릴은 국경 지역의 특성상 예로부터 무역이 활발하던 곳이다. 최근엔 교통이 요충지란 이점으로 국제 박람 회장이 생기는 등 눈부신 발전이 시작됐는데 도시 곳곳에 붙어있는 유라릴이라는 단어가 눈길을 끈다. 유럽의 릴이라는 뜻이다. 지금 유럽은 점점 고속화되는 교통망을 따라 하나로 뭉치고 있다. 교통망을 근간으로 무한한 변화를 꿈꾸는 메가시티의 단상이다. D'autres hubs, bon, sur le plan aérien, on voit bien qu'il y a Francfort et qu'il y a Londres. Bon. Et sur le plan ferroviaire, Paris a peut-être un peu un avantage, mais on va avoir nécessairement d'autres grands hubs ferroviaires qui vont se développer en Europe. On verra dans les années qui viennent. Hein. Bon. Et donc, 일본 역시 보다 빠르고 새로운 차원의 교통망을 준비하고 있다. 초고속 리니어 신칸센이 개통되면 도쿄 오사카의 경제권은 하나로 묶이게 된다. 인구 7천만, 전체 일본 인구의 절반이 하나의 메가시티로 재편되는 것이다. Difficilement porter un jugement actuellement sur cette évolution qui est une espèce de grand mouvement qui part vraiment de fond. On peut simplement constater ce mouvement, constater qu'il est très profond et que peut-être dans 10 ans on pourra faire une évaluation critique, mais aujourd'hui on est au milieu. 메가시티로 가는 열차는 이미 플랫폼에 들어서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 열차에 올라야 할 운명이다. 메가시티의 세계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됐기 때문이다. 메가시티의 꿈. 보다 풍요로운 미래의 꿈은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약속이다. 남은 일은 그 약속을 지키는 것뿐. 메가시티로 가는 유일한 길. GTX가 이루는 교통혁명의 행진을 시작하는 것이다.